안녕하세요. 오늘은 3주차 1교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던 내용을 쭉 한번 전체 중요사항을 정리를 좀 한번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노마디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17세기 최초 세계화가 상업적 노마디즘부터 시작을 했다. 그리고 노마드라는 개념, 노마드라는 것은 무엇이다. 노마디즘은 또 무엇이다. 라는 것을 강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880년경에 두 번째 세계화도 이제 중단이 됐는데, 그때 이제 중요했던 그 사건들이 1873년도부터 1896년에 걸친 중국 아편 수요, 그래서 영국과 아편 무역이 이루어져서 그에 따른 이제 아편 전쟁이 일어났었죠. 1940년대 후 42년까지 1차 청나라와 영국이 이제 아편 전쟁 1차 전쟁이 있었고, 2차는 1856년에서 60년까지 역시 청나라와 영국, 프랑스가 전쟁을 일으켜서 두 전쟁 중에 이제 청나라가 패배를 했죠. 유럽에서는 이제 이 동아시아 쪽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개항을 하도록 압력을 넣고 또 상업을 위해서 그들은 이제 줄기차게 계속 접촉을 해왔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알력이 바로 이제 청일전쟁이 일어났다. 청나라와 영국 간에 이제 아편 전쟁이 일어났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에 따른 이제 세계화가 이제 이루어질 뻔했는데 그것도 역시 이제 전폭적인 세계화가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또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있었죠. 1차 세계대전은 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1914년서부터 1918년도까지 독일과 그리고 영국, 유럽들이 이제 프랑스 이렇게 해서 일으켜졌던 전쟁이었고, 뭐 2차 세계대전은 1939년도부터 45년까지 독일, 또 이탈리아, 일본이 이제 한 그룹이 됐었고, 이에 따른 이제 영국, 프랑스 뭐 이런 등등 유럽 국가들, 미국까지 나중에는 합세를 하게 되고, 이런 전쟁이 이제 있으면서 세계화가 가일층 확대가 됐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괄목할 만한 게 또 세계 대공황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호경기를 맞았던 미국 쪽에서 이제 대공황이 일어났었습니다. 1929년서부터 39년간에 일쳐서 계속해서 이제 공황이 일어나서 그에 따른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을 했었고, 그래서 그때 이제 소위 경제 정책을 이제 하나의 케인즈 이론을 이제 도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세계화가 또 획기적인 모습을 또 가졌었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15세기도 좀 중점적으로 봤었죠. 15세기에 이제 지리상의 대발견이라고 그래서 1488년에 디아스 희망봉 발견을 한 거라든지, 1492년에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이제 대륙을 발견하는 거, 그 이후에 이제 아메리코 베스코프치가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만은, 질치베 콜럼버스는 1492년도에 아메리카 대륙을 이제 인디아로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이제 7년 뒤에 아메리코 베스푸치라는 사람이
아메리카라는 신대륙으로 이름을 바꿨죠. 이와 같이 이제 15세기에 이제 신대륙을 발견하게 되고 자꾸 미지 세계에 대한 개척, 탐험 이런 것들이 이제 선박의 발전이라든지 무기 발전으로 해서 이제 식민지를 개척을 했던 그런 제국주의 식민지가 또 세계화를 또 획기적으로 가져오는 전기를 마련했었던 겁니다. 하여튼 이 19세기 말경서부터는 이제 근대화, 서구화라는 말로 회계화가 이제 진전이 됐었죠. 그래서 이제 서구 북아메리카의 학자들이 이제 이름을 붙였던 것들인데 세계화가 이제 정의들이 통신과 무역 장벽의 제거라든지 자본시장의 통합, 인구 이동에 따라 이제 문화적, 정신적, 경제적 수준의 전 세계적인 상호 연결이라고 이렇게 정의가 됐었습니다. 또 뭐니 해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세계사의 패러다임을 전환한 그런 해가 있었죠. 1989년도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던 해였습니다. 이 독일이 동독과 서독을 가로막는 베를린 장벽이 이제 붕괴가 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뒤로 2년 뒤에 1991년도 고르바초프가 실각을 하게 되죠. 이것은 이제 소련 영방공화국이라고 하는 그 공산 종주국이 붕괴되는 그런 해가 되었었죠. 따라서 이제 사회주의 제국이 이제 붕괴가 되고 동유럽 공산 국가들이 전부 다 이제 와해를 해서 동서냉전이 종식이 되는 그런 때가 됐었죠. 또 1985년도에는 이제 오마에 게니치라고 하는 일본 학자가 이제 글로벌 경제를 다른 관점으로 빌 게이츠가 윈도우 1.0을 만든 실점을 기준으로 해서 비포 게이트, 애프터 게이트로 이렇게 컴퓨터 기술 발전을 중시해서 그 세계화를 보는 관점이 있었고요. 또 이제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최근까지 잘 알려진 새로운 문명으로 개척을 한 이 휴대폰, 스티븐 잡스가 이제 작고를 했지만 그렇게 새로운 문명을 이제 확대를 시켰죠. 그래서 이 시대의 세계화 시대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이제 교통과 통신의 획기적인 발전이다. 두 번째는 세계 문화의 미국화다. 세 번째는 세계가 단일 시장화가 됐다라고 이렇게 특징을 지어서 얘기할 수가 있는 시대가 됐고요. 그러나 한편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세계화라는 건 뭐니 해도 이제 경제적 의미에서의 세계화가 중요한 것인데 이런 측면에서 살펴봤을 때 이제 1970년대, 80년대 이때 그 격동기가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세계화의 격동기. 이제 70년대에는 이제 특히 석유 파동이 있었습니다. 석유는 세계 문명의 자원으로서 가장 효과를 갖고 있는 그런 자원이기 때문에 석유가 세계 경제에 큰 파문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죠. 그래서 1차 세계 석유 파동이 1973년부터 74년에 있었고 2차 석유 파동이 있어서 세계적 혼란이 나왔던 때가 1978년도부터 80년대까지 또 이란 이라크 전쟁 유명했던 1980년대와 88년대까지 이렇게 석유 파동이 이어져 왔었습니다. 아랍과 이스라엘의 전쟁 역시 가격 인상 또 석유의 생산 제한이라든지 인플레, 불황을 일으키고 이랬던 때가 바로 그 시기였죠. 그래서 80년대 초에 영국과 미국인 신자유주의를 이제 정책을 채택을 하면서 이런 세계화를 확대를 시키게 되죠. 영국 마거리트 대처 수상이 대처리즘을 채택을 하게 되고 미국 레이건 대통령, 배우 출신 레이건 대통령이
어, 레이거노믹스를 이제 이렇게 이제 채택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상황들이 이제 이게 신자유주의하고 연결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되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제 그 세계화는 이제 신자유주의하고 이제 연관이 돼 있는데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학자로서 그 아담 스미스 학자, 경제학자, 또 케인즈 경제학자를 이제 이렇게 대별해서 보죠. 아담 스미스는 이제 국보론 그가 저서를 남긴 그 국보론이 유명한 그런 그 이제 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보론에서 주장했던 것은 분업을 중시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그 생산이 분업을 통해서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그 많은 생산을 대량으로 전문화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이 분업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국프론에서 얘기하기를 이제 세계 각국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어떤 특장점, 자기 국가들 자국이 갖고 있는 특장점을 최대한 이 분업화하듯이 그렇게 세계 각국들이 전부 다 이 분업을 하게 돼서 특장점을 중시를 해가지고 주력을 하면 결국 세계의 경제 파이는 커질 것이다 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내생적 성장이라는 말도 나오고요. 그래서 아담 스미스의 노동 분업의 원리가 결국 생산 과정에서 선진국과 이제 개발도상국 간의 새로운 노동 분업이 일어나고 전체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면서 결국 그 파이는 크게 되는데 이제 또 한계점은 있지만서도 그렇지만 이제 파이는 커지고 후유증으로 또 물론 이 선진국과 후진국가의 그 빈부이차, 부익부 빈익빈이 필연적으로 온다는 그런 점도 이제 간과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근본 그 아담 스미스의 주장은 이제 그 공급적인 측면이죠. 그러니까 그 분업을 하는 것이 특징이 바로 이제 전체 그 생산을 늘리게 되고 또 파이도 크게 되고 그렇게 후유증도 물론 있지만 문제점도 있지만 이 그런 측면 그러니까 규제를 너무 강화하지 않고 국가에서 개입을 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렇게 그 가격도 결정되고 생산량도 결정되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경제의 초점이 바로 이제 아담 스미스가 주장하는 그런 그 경제 이론입니다. 그에 반해서 케인즈는 이제 경제 이론은 이제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대처를 할 수 있는 정부가 그 대처를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즉 1929년도부터 39년도 사이에 그런 이제 경제 공황이 있었는데 그것을 타개하기 위한 정책으로 이제 그 루즈벨트 대통령, 미국의 당시 대통령이 새로운 뉴딜 정책으로 경제 정책으로 채택한 것이 바로 케인즈 이론입니다. 즉 국가가 정부가 수요를 자극해서 유유수요죠. 이 소비를 촉진시키게 되면 결국 그 소비가 새로운 수요가 이제 공급을 낳고 공급은 또 일자리를 증가시키고 일자리는 다시 또 소비를 창출하게 내게 되는 이런 선순환이 계속이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해서 경제가 이제 진흥이 되고 발전이 된다라는 그 내용이 이제 핵심 내용으로 됩니다. 그래서 케인즈는 이제 대공황의 원인이 그 뒤였던 자유방임주의. 자유방임주의는 어찌 보면 이제 아담 스미스의 그
경제 자유방임적인 그런 측면이 강하죠.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이 결정이 돼서 자연적으로 분업을 하면 각국들도 이런 분업의 장점을 이어서 윈윈하고 경제적 파이가 커지고 자동적으로 가격과 생산이 결정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정부가 그 규제를 한다든지 개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막아야 된다. 자유방임적으로 놔둬야 된다. 이러는 주의가 바로 아담 스미스죠. 따라서 그의 이제 대척점이 선 게 이제 케인즈 그 이론이기도 한데, 어쨌든 그런 문제 때문에 케인즈는 대공황이 원인이 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자유방임주의를 비판을 하게 되죠.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은 뉴딜 정책을 써서 대공황을 이제 1929년도 월가의 대공황을 타개를 하는, 즉 그 댐을 이제 건설을 하죠. 후보 댐을 이제 건설을 해서 그 많은 실업자들을 이제 대거 투입을 해서 돈을 주고 그렇게 유유수유를 창출하게 됩니다. 그분들이 이제 또 소비를 하게 되고, 소비가 되면 다시 또 이제 공급을 해야 되는 것이고, 공급을 하려면 사람이 필요하고 또 이제 고용이 창출이 되고, 이렇게 해서 경제적인 고용이 창출이 되면 또 소비가 진작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선순환이 되는 것이죠. 이런 정책이 바로 이제 뉴딜 정책이었고 케인즈 이론에 입각한 그런 정책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측면이 강조돼서 세계화도 역시 그런 경제적 흐름을 이제 전환을 시킨 그런 것이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반세계화, 세방화라는 관점에서는 이 세계화가 국경을 넘어서 경제 활동을 이제 활발하게 하는 것인데, 또 이 신자유주의라는 그 지배적인 경제 질서를 바탕으로 하는 것인데, 필연적으로 이것은 이제 빈익빈 부익부를 갖고 오게 된다는 것이죠. 즉 신자유주의라는 건 한마디로 시장 기능 중시이기 때문에 시장을 스스로 잘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국가나 정부가 거기에 개입을 하는 것을 없애자는 거죠. 이게 신자유주의인데, 이게 국가가 모든 것을 계획하는 사회주의 경제 체제는 괴익 경제죠, 사실. 이런 것은 결국 효율적인 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비효율적이고, 그리고 이제 케인즈 경제학에서 중시하는 이 정부 주도 경제에 이제 반대되는 논리가 바로 신자유주의죠. 그 신자유주의는 얘기한 바와 같이 아담 스미스가 이제 구프론에서 주장한 보이지 않는 손, 이것에 의해서 이제 주도되는 그런 이 경제 이론이기 때문에 신자유주의 정책은 정부 이제 시장에 이제 개입을 이제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준칙에 의한 소극적인 통화 정책의 자유화나 특히나 이 금융 경제에 있어서 자유화를 통해서 안정적인 그 경제 안정 성장을 달성할 것을 목표로 이제 하기 때문에 그 자유주의라고 하는 거죠. 신자유주의. 자유주의가 원래 이제 사실 고전적인 자유주의는 이 국가의 개입을 최소한으로, 소위 야경국가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정부 개입을 없애는 것이 이제 자유주의인데, 신자유주의는 약간 이제 좀 다르죠. 그것보다는 개입을 하되 경제가 성장될 수 있는 정부가 개입을 하는 쪽으로, 그러나 이제 규제나 이런 것을 이제 철폐는 하고 그런 어떤 그 수요와 공급이 이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그런 것은 최대한 신장시키는 이런 그 주의가 바로 이제 신자유주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이제 그 1차 세계대전이 1914년도부터 19년도까지 이뤘는데 그 이후에 이제 계속 낙관하고 계속 어, 이제 호황을 기대를 했던 그런 그 호황이 계속됐기 때문에 그런 그 1929년도에 너무 경제가 과열되고 그래서 대공황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 케인즈가 유유수유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에 의한 경제학을 도입을 해서 그 미국과 영국 뭐 이런 선진 국가들이 독점자본주의나 방임주의에 대한 그런 폐해가 너무 심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상 인정하면서 케인즈 이론을 도입해서 수정자본주의를 채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자유방임 경제를 대신해서 정부가 경제에 적극적인 개입을 해서 경제 타개를 하는 그런 쪽으로 했었습니다. 그런 그 케인즈는 이제 전후에 1914년부터 19년도 2차 세계전 후에 이제 많은 나라들이 어떤 수정 자본주의 뭐 이런 그런 그 또 완전 고용 정책, 복지 국가 이런 정책으로 하기 위한 이론의 근거를 제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후에 형성된 어떤 국제 경제 질서도 자본의 그 국제적 유동성, 환율 변동을 이제 제한함으로 해서 개별 주권 국가들이 이제 개인주의적인 경제 개입을 허용하도록 그렇게 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이 70년대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이제 등장을 하고 또 그에 따른 이제 신자유주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70년대는 이제 이 전후의 경제 질서가 이제 붕괴되면서 오일쇼크, 70년대 이제 그 석유 파동이 일어나고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케인주의에 대한 이제 비판이 가열차게 됐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타개하기 위한 그런 그 미국의 앞서서 얘기한 대로 레이거노믹스라든지 또 영국의 이제 대처리죠.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됐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하나의 그 경제 상황을 이제 타개를 했는데, 그것은 이제 신자유주의적인 그 세계화가 이제 특징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신자유주의적인 세계화의 특징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 지구적 차원에서 경쟁의 자유화가 이제 가속화돼야 된다는 그런 측면이 특징으로 나타났었고 국제적인 투기 자본의 활동이 아주 격렬하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점이 이제 나타났는데 우리가 앞서서 얘기한 대로 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게 파이는 커졌지만 경제 규모는 커지고 경제 성장은 이루어졌지만 필연적으로 이 빈부의 격차, 불평등 이것이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된 거죠. 이거는 뭐 선진국과 후진국가의 격차도 있고 또 자국 내에서도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많았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소위 얘기하는 이제 반세계화 운동이 이제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반세계화가 이루어지는데 이 신자유주의의 세계화가 이제 꼭 필요는 한데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의 대안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그 대안은 바로 진정한 민주주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의 그 세계화에 따른 신자주의 세계화에 따른 이제 어떤 지역화, 반세계화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했었던 것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EU라든지 나프타라든지 에이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났었던 거죠. 그 장단점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이제 그런 개념을 볼 때 어떤 이 반세계화도 이제 지역화와 연관된 그런 것인데, 이제 글로컬리케이션이라는 옥스퍼드 사전에 나와 있는 글로벌 플러스 로컬의 합성어다라고 해서 그 부분도 좀 유념을 해줘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강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세방화에 있어서는 그런 어떤 세계화와 지방화, 이것이 바로 세방화라고 볼 수도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마이크로 마케팅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하나의 그 경제 전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제 세방화와 아울러서 이제 이제 세계화, 이건 조화롭게 나가야 되는 것인데, 그 세계화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또 화두가 되고 있는 이 생명공학 발달에서 인간의 가치 문제를 다뤘었죠. 그래서 이 복제와 인간의 가치 문제를 좀 다뤘었습니다. 그래, 인간의 이 복제 문제는 이제 단순한 동물을 복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을 복제를 한다는 측면에서 이제 가치 문제가 대두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복제의 문제에 있어서 이거는 과학과 또 어떤 우리 인간의 가치, 철학의 문제와 이제 또 충돌의 문제로도 볼 수가 있는 문제인데, 또 그래서 이 과학은 추동력이 있기 때문에, 내부의 추동력이 있기 때문에 윤리 문제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계속적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과학자들의 호기심, 지적 호기심에 의해서 추동력이죠. 내부의 추동력에 의해서 윤리 문제보다 앞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윤리 지체 현상이라고도 합니다만은 윤리가 뒤따라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계속 논란이 될 수가 있는 것인데, 근본적으로 인간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인간 복제가 논란의 대상이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인간 복제에 있어서 이제 좀 약간 우리가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체위수정과 인간 복제. 체위수정은 정자와 난자가 합해서 수정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체위수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것은 근본적으로 유성생식입니다. 양쪽 유전자가 합쳐가지고 이렇게 생식이 되는 그런 측면인데 반해서 인간 복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클론, 한쪽 세포 핵을 추출해 가지고 핵 제거된 난제에다가 플러스 시키는 겁니다. 주입을 시켜서 결국 한쪽 유전자만 이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엄밀히 따져서 무성생식입니다. 무성생식. 그래서 체위수정은 유성생식인 것이고 인간 복제는 무성생식입니다. 이런 점을 좀 우리가 좀 구분해서 알 필요는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또 이 복제 인간의 문제는 원본 인간과 어떻게 다른 것인가 하는 문제도 이제 철학적 관점이나 우리가 이제 일반적 사회적 관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었죠. 그래서 인간 복제에 대해서는 이제 반론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또 설명을 했었고, 인간의 성 존재론, ontology of sex라고 하는 그런 점도 우리가 대두시켜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상적 인간상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제 의도적으로 인간을 복제한다라고 했을 때 복제 인간의 도덕적 지위가 위축이 된다.
왜냐하면 그 만드는 의도대로 살아가야 되는 심리적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존재는 과연 우리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점, 호두이와 이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것인데, 그러나 이 복제 출산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은 이제 우리가 무엇인가가 아니라 우리가 의도하고 계획하는 것이 무엇이냐. 소위 얘기해서 What do we intend and design? 우리가 의도되고 디자인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그런 것에 의해서 인간 존재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그 특별한 종류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목적으로 인간 목재를 시도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도덕적으로 이에 이제 저항해야 되는 겁니다. 인간이 가치적인 측면에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측면을 이제 살펴봤고 이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다음 또 살펴볼 것은 이 생식권 그리고 생식의 자유라고 하는 것, 이런 측면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생식권은 최근에 그 과학기술이 엄청난 발전을 거듭해서 이 생식기술이 고도의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선택권을 주게 됐죠. 그거는 남녀 구분 없이 많은 선택권을 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소위 인공수정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대리모, 대리부 이런 기술도 발달을 하게 되죠. 이거는 우리가 가장 지금 문제를 심각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불임 문제인데,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해서 결혼하게 되고 가정을 꾸려서 결국 아이를 낳고 단란한 가정을 꾸려서 살아야 되는데, 이게 불임을 하게 되면 그것은 참 엄청난 불행이죠. 그래서 이 불임을 도와주는 것이 엄청난 행복을 가져다주는 그 요소 중에 하나인데, 이 바로 인공수정과 대리모 기술이 대리부모 기술이 발달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줬죠. 그래서 이 고도의 기술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이게 정자와 난자를 제공을 해서 체위 수정을 하게 되게 되는데, 이것은 무성생식이 아니라 유성생식이죠. 왜냐하면 정상적인 부부가 어떤 이 자궁상의 문제라든지 어떤 착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등등으로 해서 이 임신을 못하게 되면 이렇게 체위 수정을 시켜가지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수정이 안 될 때도 그렇고 또 다른 어떤 문제가 있을 때도 그렇습니다. 인큐베이터에 의해서 체위 수정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 체위 수정을 하는 거, 이 복제가 이제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기 자신의 아이를 갖고 싶은 이 부부에 있어서는 최소한 한 사람 이상의 유전 형질과 관련해서 임신 전이라든지 또는 착상 전에 유전적인 분류와 탐색을 활용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즉 태어날 아기의 형질을 갖다가 완전히 알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이 이 현대에 이제 발달이 돼가지고 누구나가 다 이제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누구나 개인적인 선천적인 어떤 유전적 결함들,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이세가 만들어졌을 때 어떻게 작용을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면밀히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진대사의 장애를 식별한다든지
이런 데는 이미 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사전에 파악을 해가지고 선천적인 이 결함을 갖고 있는 유전적 그런 이 태아를 갖다가 유전적 기술과 생식 기술을 활용해서 이 부모가 되는 그런 예비 부모들이 자신의 아기에게 어떤 이 긍정적인 그런 생물학적 형질을 부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즉 이제 유전적 결함이 있으면은 그 아기를 탄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기를 갖는 인간의 능력의 한계점이나 그들이 원하는 그 아기를 갖는가의 여부는 그야말로 이제 더 이상 생물학적 운명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과학기술, 의술이 관여가 개입이 되고 개인적 선택의 문제로 이제 다뤄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 기술이 그야말로 개인적 생식에 다양하고도 광범위한 선택권을 주는 그런 메뉴로 아주 즐거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한편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게 너무나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비용이 들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는 이런 문제점으로 제기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이 과학적 발전들이 즉 체위수정, 냉동폐화라든지 이 복제 등의 기술들이 철학적, 심리학적 해로움을 초래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또 우리가 계약 임신과 같은 고품격의 부모애치가 전통적 가족과 혈통 개념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이냐? 또한 이런 유전자 탐색을 통해 가지고 어떤 질의 통제, 소위 얘기하는 퀄리티 컨트롤이 함축하고 있는 것은 우리 사이의 어떤 계층화, 즉 무능력 계층의 지위에서 보면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러한 물음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이 당면 과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생식 기술에서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측면이 있다는 거죠. 이 생식권, 소위 이제 번식한다, 생식한다 했을 때의 권리,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것, 즉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이론적인 측면이 아니죠. 우리가 남녀간의 사랑을 하면서 맺어지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그런 일인데, 이 생식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한 쌍의 부부가 사랑의 행위 뒤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새로운 생명체의 추구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부부가 그들의 DNA를 공유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들이 가치를 이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 사이의 삶을 연결시켜주는 것이고, 아이의 탄생은 즉 불멸의 모집품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여성들은 이 생식을 잉태와 출산으로 이어지는 아주 사적이고도 풍부한 경험의 수단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이 생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아이라고 하는 것, 아이라는 인식, 또 다른 많은 여성들이 출산을 갖다가 아이를 양육하는 것, 그리고 그들과 깊고 이제 양육하면서 어떤 깊고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제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이때는 사실 이 생식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랑과 양육의 대상으로서 의미가 더 강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생식과 출산을 통해서 한 개인이 자신의 정체성과 자기 성취라든지 자존감의 성취와 유지를 한다든지 또 자신의 삶의 의미를 이해하고 만들어가는 일에 적극적이고 생생하게 참여하게 되는 것이 그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참여 과정은 그 사회의 관습과 법에 의해서 그야말로 이제 기본적인 보호막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나 자신의 아이를 갖는다는 요구는 보편적이고도 절대적이고 존중해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게 부정적인 생식관도 있습니다. 이 부정적인 생식관에는 아이를 갖지 않을 권리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어떤 도덕적인 측면에서 윤리적인 측면에서 나쁘게 이제 개념화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피임이라든지 낙태라든지 이런 형태로 이제 권리 행사를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것뿐만 아니라 또 가장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가 바람직하지 않고를 떠나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 만약에 이들이 삶의 생식기술이 파고든다면 이 생식기술이 국가나 사회에 의해서 집행된다면 이 부정적인 그런 생식권과 충돌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출산이나 생식을 자연스러운 결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인공적으로 시도되는 생식 능력에 관하여서 문제의식을 갖게 되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어떤 아이 가계에도 가계상의 그런 어떤 위치에 대해서도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법학자이면서 생명윤리학자인 존 베르슨이 얘기하기를 개인적인 의미와 존엄성과 정체성의 발전에 있어서 생식의 중요성이 거의 절대적인 생식권을 불러일으켰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는 양쪽이 다 고려한 다양한 생각들, 즉 일테면 전통적인 도덕의 위협이라든지 여성의 지위, 그리고 자녀의 건강한 삶과 같은 그런 것을 고려했고 또 그러한 모든 가정들의 측면에서 그의 논의를 전개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생식 자유에 대한 반대론으로서는 우리가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공식 이론인 자연법에 의한 그 주장들이 바로 반대론입니다. 이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것은 모든 성행위는 반드시 생식을 향해 열려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만약에 이 주장을 거스르는 산하제한이 있다든지 또는 공식적인 그런 것들은 공식적인 가톨릭의 교회에 있어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거죠. 즉 그것은 성행위의 어떤 통합적 기능, 바로 어떤 합일에 의해서 심리적이고 영적인 유익성, 그것은 결코 생식과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즉 남녀가 어떤 성행위 통합을 해서 합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영적인 그런 합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분리돼서는 안 되고 또한 그 이유는 왜냐하면 인공적인 산화 제한이 만약 이루어진다면 이런 것은 합일적이고 생식적인 어떤 성행에 중요한 두 가지 기능을 모두 파멸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나아가서 생식이 없는 성행위, 즉 어떤 즐김을 위해서 섹스를 즐기는 것, 이것만으로서 또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이 바로 이러한 성행위를 자연을 거스르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비도덕적인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즉 이 성행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어떤 생식, 아기를 탄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야만이 맞다는 것이죠. 그걸 산화제한이라든지 그것을 어떤
앞서 얘기한 대로 그런 불임 이렇게 하는 것에 막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다. 그것은 비도덕적인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이제 두 번째 반대론자들이 있는데 여성론자들이 이제 반대를 합니다. 두 번째. 그 여성론자들이 반대하는 그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인간의 의미와 정체성을 중시한다는 거죠. 한계 지울 수 없는 이 생식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인공생식의 영역은 소위 얘기하는 부모 처방의 토대에 정한 무신론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여성론자들은 모성의 경험까지도 형성시키고 파손시킬 수 있는 생식 기술에 반대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성의 경험이라고 하는 건 생물학적 모성 뿐만 아니라 수태의 모성 그리고 양육의 모성 그런 모성들이 다 있다는 거죠. 이 모성을 참혹하게 파악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 생식의 기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모성들이 남성들의 어떤 기술 통제 하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남성들이 과학적 기술로 해서 그런 모든 것들을 기술적 통제로 멋대로 그렇게 모성을 파괴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생식기술에 의해서 여성들이 육체적이고 심리적인 위험이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이 체수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이 과도한 배란을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과도한 배란을 촉진하기 위해서 강력한 약품을 복용을 하도록 하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임상의들은 자궁 내에다가 많은 양의 난자를 얻어내서 수정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즉 한두 개의 난자로 해서는 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많은 양의 그 난자를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과도한 배란을 촉진을 하는 이제 약품을 많이 먹도록 복용을 하도록 하게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여성의 신체와 정신에 미치는 어떤 개인적인 그런 잠재적 해로움이 심각한 것이다. 그래서 모든 임상적 시도는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래의 자녀에게 미치는 해로움도 있는 것이죠. 대리무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자신을 버려졌다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또 복제된 아이들이 나는 원본 인간이 단순한 복사판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이 예비 부모들은, 부모 지망생들은 이러한 위험에 대처하고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오늘 강의 첫 교시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다음에 둘째 시간에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